안녕하세요. 우진플라임 부설연구소 가서화팀을 맡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서화 관련해 가지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간략한 소개,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5분가량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스크류 가공 공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류 가공은 선삭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스크류 모재의 기본적인 치수를 가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 키 가공을 진행을 하고요. 키 가공을 진행한 후에는 스크류 전용 설비를 통해서 스크류 날을 가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치수와 디자인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후에는 스크류 표면을 연말해서 표면 조도를 어느 정도 내게 됩니다. 그 이후 열 처리에서 경도를 유지하게 되고 경도 및 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열 처리는 진공 열 처리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열 처리된 제품을 치수 공차를 맞추기 위해서 연말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연마 후에는 스크류 표면에 경질 크롬 도금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또한 소재와 필요에 따라서 경질 크롬 도금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스크류 표면의 조도를 향상을 위해서 광내기 버핑을 진행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치수 변경이 별로 없는 상태로 진행하게 되며 입고 후에 완제품을 이제 풍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우진플라임의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 합격품만 장착돼서 출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타사 입고품 또한 품질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발해 제조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재 상태의 소재를 디폴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직경만큼 발해의 직경만큼 모재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 이후 외부에 선삭 가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안에 파우더를 용입한 다음 양면을 용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용접 진행 후에 평탄하게 섞어주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해당 모재는 고주파 발진기를 통해서 가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해당 가열된 바렐 내부의 파우더는 액체 상태로 용융되게 됩니다. 바렐은 고속으로 회전을 하여 바이메탈을 융착하게 됩니다. 바이메탈의 성분에 따라서 바이메탈을 융착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처리 부분이 있는데 후처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은 보온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 마개를 절단하게 됩니다. 바렐에 만드는 과정에서는 양 부분을 절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소재의 외경을 다시 한번 가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표면에 고온에 의한 산화철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후 안에 내경 부분을 도링을 해주고요. 조도를 위해서 호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우선 바렐에 대한 기본 바이메탈 바렐 모재가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 해당 구멍이나 호퍼, 볼트 자리를 가공을 하여서 제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선 바렐은 검사 후에 지그 검사 및
각 치수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 완성된 입고품에 검사까지 완료된 상태로 장착해서 출고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스크류 발의 제작 공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업체마다 제조 방법 및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스크류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류 디자인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수에 대한 인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옆에 PPT 자료와 실물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류에서는 스크류 L 길이가 가장 중요한 인자인데요. 스크류의 시작부터 날 끝단까지의 길이를 스크류 직경으로 나눴을 때 값을 LDB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진 플라임에서는 18대 1부터 22대 1 범위의 스크류를 기본적으로 출고시키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18대 1에서 27대 1까지도 가공을 해서 출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LDB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짧거나 길었을 때 제품의 성형에 의해 진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확인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스크류 날 간격입니다. 스크류 날 간격의 경우에는 스크류 한 날 사이의 간격이고요. 기본적으로 스크류 직경에 동일하게 가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크류 직경이 작거나 필요에 따라서 피치를 줄일 필요성이 있을 때는 0.8D 범위 안에서 가공을 하게 되고요. 1.2D까지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스크류 피치와 LDB 같은 경우에는 스크류의 용융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디자인의 영역 속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크류 골 깊이입니다. 스크류를 설명할 때 압축비를 빼놓지 않고 설명을 하는데요. 스크류 골 깊이를 통해서 압축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계량부 쪽에 골 깊이하고 공급부 쪽의 골 깊이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량부 쪽의 골 깊이가 보통 낮고 공급부 쪽 골 깊이가 깊은데요. 이 비율이 일반적으로는 2에서 3 범위에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 필요에 의해서 더 높거나 낮게 디자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5 범위, 이 이하의 범위를 보통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흐름성이 매우 좋거나 나일론 같은 수지에서는 압축비를 더 올려서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네 번째로 같은 경우에 스크류 날 각도인데요. 이거는 스크류 피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차피 스크류가 정피치로 디자인되어 있으면 스크류 날 각도는 17.65도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거는 직경과 상관없이 정피치의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스크류의 피치를 조정을 하게 되면 가소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직경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더 줄이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또 다시 부피를 좀 줄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더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MCF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량부의 미터링 존과 피드존 사이의 압축부의 컴프레션 존을 비율로 나타난 값입니다. 실제로 계량부의 길이와 압축부의 길이, 공급부의 길이는 20대 1이라는 LDB 비율 안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실제로 LDB 같은 경우가 고정이 되어 있는 관련해서는 어떻게 압축부와 공급부, 계량부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스크류 디자인이 달라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쪽에서는 한 스크류의 계량부 쪽은 한 4D 정도, 압축부는 한 6D,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한 10D 정도를 기본 디자인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뒤에 범용 스크류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스크류 날 두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스크류 날 피치의 날 두께를 표시하는 건데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0.1D 정도의 날 두께를 가지며 또한 디자인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는 있는데 스크류 날 두께가 0.2D를 넘어가는 수준은 거의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더 얇게 만드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래서 날 두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스크류 발해부의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앞에 이제 스크류 분해도가 있고 이제 바이메탈 발해 쪽에 절단을 진행을 해서 좀 보기 쉽도록 보여드립니다. 제일 앞에 장착되는 건 노즐이고요. 그 뒤에 있는 게 발해 헤드입니다. 뭐 실린더 헤드 및 발해 헤드에 관련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부르는 명칭은 다양합니다. 그 다음 안에 스크류가 있고요. 스크류 안에는 스크류 헤드, 체크링, 시트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스크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전체를 감싸는 통은 바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스크류 바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분해를 해서 알 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류가 사출할 때 같은 경우에는 체크링이 뒤로 빠지고 앞으로 전진을 해서 체크링 자체가 수지의 역류를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근데 계량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체크링이 앞으로 열려서 수지가 앞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수지가 앞으로 흘러서 스크류 헤드를 통과하여 바렐과 바렐 헤드 사이를 채우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체크링이 앞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수지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이제 스크류 디자인에 대해서 각 용도별 스크류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범용 스크류입니다. 해당 범용 스크류는 날이 보다시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아까 말한 피치와 깊이와 그 다음에 MCF의 값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압축비와 MCF 값과 그 두 가지를 변경을 통해서 이제 전용 스크류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이 수지의 흐름성과 용융 특성에 맞는 변경값을 진행하게 됩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지만 실제로 큰 직경의 스크류의 경우에는 수지 용융에 충분치 않은 열량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미용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장에 나와 있는 SB 스크류를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있는 SB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스크류 계량부 쪽에 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PPT 상에서도 보이겠지만 날이 중간에 하나 더 있음으로써 수지의 용융을 증가시키고 고체와 액체 상태를 구분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가서와 일률적인 가소화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SB 스크류와 싱글 스크류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 실제로 SB 스크류가 절대적으로 좋다 아니면 싱글 스크류가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SB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날이 하나 더 있음으로써 체류 공간이 늘어나고 체류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항변이라든지 흑점, 탄화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SB 스크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뭐 BM 스크류, 서브 플라이트 스크류 그런 식으로도 업체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우진의 SB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날이 3산이 추가되어 있고 다른 업체의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서브 날이 좀 더 5산 이상으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의 개수가 많을수록 용융이 구분이 돼서 용융이 촉진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실제로 ADB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늘리는 게 무조건 장점은 아니고 스크류 디자인의 설계자의 경험과 노력 그 다음에 디자인의 패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제작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미싱 스크류인데요. 미싱 스크류의 경우에는 이제 SB 스크류 구조에 앞에 미싱을 위한 미싱 유닛 구조가 하나 추가됩니다. 미싱 유닛의 경우에도 디자인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파이네틀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매독 모양, 그다음 펄사 디자인 등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SB 스크류 모양의 그 앞에 이제 미싱 모양을 하게 되는데요. 미싱 모양도 분산과 분배 두 가지의 효과를 위해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SB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미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에 파인애플 모양의 미싱 유닛을 장착을 해서 좀 더 믹싱을 원활하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PVC 스크류인데요. PVC 스크류에는 보시다시피 앞에 체크링이 없습니다. 체크링이 없는 이유는 실제로 경제 PVC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 매우 높은 열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 PVC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대해서 민감하고 흑점 탄화, 가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경제 PVC 스크류에서는 체크링이 없는 일체형의 스미어 타입의 스크류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스미어 타입의 특징 또 보시면 발의 헤드가 짧고 노즐도 짧게 되어 있어서 앞에 수지 체류량을 최대한 적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링이 없는데 역류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경지 PVC 특징 중에 하나는 제품의 표면 상태나 제품 중량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들을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PVC의 특징으로는 점도가 매우 높고 그로 인해서 사출 시에 뒤로 후퇴하는 수지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의 분해 및 불량 발생의 원인을 줄여주고 그 다음 제품군의 특성에 맞게 체크링이 없는 스미어 타입으로 스크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변 피치 스크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변 피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한 1D 정도의 피치를 변경을 해서 공급부 쪽과 계량부 쪽에 피치를 다르게 해 내부의 수지의 부피를 다르도록 설계하는 스크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피치로 스크류 설계를 보통 진행을 하는데요. 가변 피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앞에 수지의 양과 뒤에 수지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변 피치 스크류를 사용합니다. 주 사용 용도는 압축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수지들이나 기타 황변 및 계량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수지에 대해서 가변 피치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해당 수지에 따른 특성에 따른 정보가 확인되어서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쪽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스크류 헤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링 타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링 타입의 경우에는 스크류와 스크류 헤드는 계량 시에 회전을 하고 체크링의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링과 시트링 사이에 이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배압을 사용할 때 해당 체크링 및 스크류 헤드 쪽에서 마모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는 체크링이 움직일 수 있는 스트로크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마모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체크링 스트로크가 커지면서 쿠션 편차라든지 계량 시간 편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글러브 타입입니다. 글러브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링 타입 구조와는 좀 다르게 체크링에 돌기가 있고 그 돌기가 스크류 헤드의 홈면과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류 헤드의 홈면하고 맞닿은 체크링은 계량 시에 스크류가 회전 시 스크류 헤드, 체크링, 스크류가 모두 다 회전이 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에 의해서 체크링의 앞쪽 부분은 힘을 받지 않고 마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주부에 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과 글러브는 결론적으로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큰 직경에서는 글러브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작은 직경에서는 링 타입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수지의 토출량 또한 글러브 타입이 조금 더 많긴 한데요. 외주부의 상처는 생각보다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에 맞춰서 저희는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메탈 바렐과 지라강 바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내에서 바이메탈 바렐을 제작하고 있으며 해당 바이메탈 바렐의 절단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이메탈 절단 부분입니다. 해당 바이메탈 바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파우더를 넣고 고속 훼손을 통해서 용착시키기 때문에 안쪽 면에 한 2mm 두께의 파우더의 성분과 같은 코팅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코팅의 경우에는 경도는 한 58에서 62 사이고, 네마모의 경우에는 해당 바렐 제작 업체에 따라서 바이메탈 경도 및 성분이 좀 변경이 되게 됩니다. 다만 지라강 바렐 같은 경우에는 이 모재 상태의 소재를 안에 지라 처리를 진행을 해서 코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코팅은 막 두께가 0.5mm 이하이게 되면서 경도는 매우 높게 만들어집니다. 지라강 바렐을 기존 제품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과거서부터 쭉 사용했었던 바렐인데요. 최근 수지 사용 경향상 마모성 성분과 부식성 성분이 많이 만들어진 상태로 지라강 바렐을 사용하게 되면 그 마모 속도가 매우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지라강 코팅층 이외의 모재 부분은 매우 연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빠른 마모에 의한 해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메탈 바렐의 합금의 조성비에 대해서는 보통 제조사마다 대비로 유지하고 있으며 저희 쪽도 마찬가지로 대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본 성분은 철과 니켈 정도의 성분을 주 베이스로 안에 텅스텐과 크롬의 함량에 따라서 등급을 대부분 나누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라강이 무조건 좋다가 아닌 바이메탈이 필요 용도에 맞춰서 구매를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용도에 맞고 마모가 덜 생기는 바렐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소화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각 기본적인 기능, 이름 설명, 그 다음 스크류 디자인에 대한 주요 변수, 그 다음 스크류 디자인에 대한 설명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후 또 추가적인 기회가 되면 스크류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설연구소 가소화 팀을 맡고 있는 김태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